이런 미친. 왜 선비의 옷을 찢어 망신 주고 있어? 전라도 흑우년 매화진 관아 앞 우물가에서 한 여종이 거짓골 선비의 도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선비는 알몸이 되다시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웃어댔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최은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현감 유진혁이 아버지의 땅을 탐내어 거짓 누명을 씌웠고 가사는 몰수되었으며 은서는 관비로 팔려왔죠. 그날부터 그녀는 소월이라는 이름으로 관아 안에서 살며 현감의 악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밤마다 백성을 끌고 가 사적인 부역을 시키고 거역하는 자의 집에는 도적을 보내 불을 지르는 현감. 은서는 이 모든 증거를 품속에 감추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암행어사가 다녀가도 단 한 건의 패단은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이 한결같이 칭송하는 현감으로 알려졌죠. 이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선비의 도포를 찢어 알몸으로 만든 것도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비가 된 양반 아씨의 기지와 지혜로 부패한 현감으로부터 고을을 구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라도 흑우년 매화진은 청정한 고을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수년째 암행어사가 다녀가도 단 한 건의 패단도 드러나지 않았고 백성들은 한결같이 현감을 칭송했죠. 주상 전하께서는 이를 기특히 여기시어 특별히 명을 내리셨습니다. 짐이 듣기로 흑우년 매화진은 참으로 태평하다 하니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 돌아오라. 암행어사 정도주는 주상의 명을 받들어 누더기 도포를 걸치고 매화진으로 향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세상의 온갖 거짓을 꿰뚫어 본 듯 깊었어요.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그 안에 숨긴 마패가 미세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4월 초하루 도주는 매화진 장터에 발을 들였어요. 장터는 북적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여보게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오? 한 아낙네가 바구니를 든 채 다른 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또 어르신께서 선정을 베푸신 지 5년이 되는 날이 아니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관아 앞마당에서 칭송의 자리가 마련된다지 않소? 도주는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걸었어요. 거짓골 선비 차림의 그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백성들의 웃음소리는 분명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짓는 얼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눈빛만은 묘하게 어두웠어요. 마치 밤을 새운 사람처럼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도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오시가 되자 관아 앞마당에는 백성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단 천으로 꾸민 단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현감 유진혁이 자리했어요. 50줄의 유진혁은 수염을 단정히 기르고 깨끗한 청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부디 백성 여러분께서는 편히들 계시오. 이 보잘것없는 자가 다스린 지 5년이 되었으되 오로지 전하의 은혜와 여러분의 어진 덕분이옵니다. 유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아전 조인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사또 어르신의 선정을 기리며 모두 박수로 화답하시지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도주는 뒤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백성들의 손은 분명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손바닥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한 채 허공을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컸지만 그 속에서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장터에서 봤던 주막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였어요. 홍태식이라는 이름의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4월 초하루의 날씨가 그리 더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긴장시키는가. 도준이 생각에 잠긴 순간 갑자기 누군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비 차림의 젊은 여인이었어요. 소월이라는 겉이름을 쓰는 그녀는 20살 남짓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나이에 비해 단단했습니다. 소월은 도준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그의 도포자락을 움켜쥐었어요. 이 산 것이 어디서 감히 관아 앞을 어슬렁거리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나는 그저 지나가는. 도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소월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힘껏 도포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도포 한쪽 소매가 어깨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이쿠. 도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찢어진 도포 소매가 땅에 떨어졌고 그의 맨팔이 드러났습니다. 주변의 아낙네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저것 봐라, 거짓골하고는. 관아 앞에서 저런 꼴로 어슬렁거리다니 제 정신이냐? 소월은 찢어진 도포 조각을 바닥에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났어요. 소월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롱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 여인은 무언가를 말하려 한 것인가? 도준은 찢어진 도포를 부여잡고 관아를 벗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도준은 매화진 북쪽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수행인 석윤과 만나기로 약속했었죠. 석윤은 27의 건장한 사내로 도준보다 먼저 매화진에 들어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은 어두컴컴했고 손님도 드물었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석윤이 도준을 발견하고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준은 자연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찌된 일이오? 도포가 그 꼴이. 석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아 앞에서 관비가 찢었소. 까닭은 모르겠으나 무언가 뜻이 있어 보였소. 도준은 찢어진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석윤이 주변을 살핀 뒤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련님, 이 고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사또를 칭송하되 그 눈빛만은 죽어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눌린 듯. 나도 똑같이 느꼈소. 오늘 칭송의 자리를 보았는데 박수를 치는 손이 모두 떨리고 있었소.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이 주막 안쪽에서 주모 박소희가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40줄의 그녀는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손님들 막걸리 한 사발씩 드시겠습니까? 그러하오. 박소희가 사발에 막걸리를 따르는 동안 도준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주전자를 쥔 그녀의 손등에는 멍 자국이 여럿 있었어요. 오래된 것도 있었고 새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막걸리를 따른 뒤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석윤이 사발을 입에 대며 속삭였습니다. 이 주막 주인 부부도 수상합니다.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으려 하고 밤만 되면 불을 일찍 끕니다. 오늘 밤은 여기 머물도록 하지요. 밤이 되면 무언가 보일지도 모르오. 두 사람은 막걸리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주막 밖으로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때 관아 쪽에서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땡땡땡. 통금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인데 벌써 통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몇 안 되던 손님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박소희가 다시 나와 도준과 석윤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금이 시작되었으니 밖을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하겠소. 도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소희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막은 고요했고 매화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어요. 도준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도포는 옆에 접어두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맴돌았습니다. 청정한 고울이라 했지만 무언가 깊이 썩어 있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도준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준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발소리는 주막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발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새벽 인시가 되어서야 도준은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것을 나르는 소리였어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주막 주인 홍태식이 지게에 장작을 가득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마치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밑이 퀭하니 꺼져 있었습니다. 도준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석윤도 이미 깨어 있었는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듯하오. 석윤이 낮게 말했어요. 주막 주인이 새벽부터 장작을 나르고 있소. 무언가 심상치 않소. 두 사람은 마루로 나왔습니다. 홍태식은 지게를 내려놓고 등을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안에서 박소희가 나왔습니다. 영감, 오늘도 또. 박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홍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쉿, 말 조심하시오. 도준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홍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아침상을 부탁하오. 도준이 목소리를 높이자 홍태식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예.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상을 차려 가져왔어요.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조각뿐인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주모, 이 고을은 참 평화롭소. 도준이 밥을 뜨며 무심하게 말을 건넸어요. 박소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어요. 눈빛을 피하며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주모, 도준이 다시 불렀어요. 박소희가 멈춰섰습니다. 밤에 들리던 발소리는 무엇이었소? 발소리라니요? 분명 누군가 밖을 지나갔소. 통금 시간인데 말이오. 박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도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소희는 황급히 부엌으로 사라졌어요. 오시가 지나고 미시가 되자 주막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준과 석윤만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련님, 무언가 수상합니다. 이 주막 주인 부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석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까지 기다려보시오. 어둠이 내리면 진실도 드러날 것이오. 해가 지고 다시 통금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막은 문을 닫았고 도준과 석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을 청하는 대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안채에서 홍태식과 박소희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도준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석윤도 뒤따랐어요. 영감, 오늘도 또 가야 하오? 박소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소? 사또께서 부르셨다는데. 하지만 밤마다 이렇게 불러내시면 우리가 어찌 견디겠소?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니 다행이요. 거역했다간 홍태식의 말이 끊겼어요. 박소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주는 석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석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저편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홍태식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박소희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마주 잡힌 채 떨리고 있었어요. 도주는 방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소희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주모. 도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소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손님. 방금 주인장께서 어디로 가셨소? 박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도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주모, 이 고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밤마다 사또께서 백성들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오? 박소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주모. 도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암행어사요. 박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입을 막으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도준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어요. 달빛에 반사된 마패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주모, 진실을 말씀하시오. 두려워 마시오. 박소희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사나리께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사또께서 밤마다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통금이 시작된 뒤에도 순군들이 와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박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무슨 일을 시키시오? 온갖 자비를요. 사또 댁 장작 패기, 물깃기, 정원 손질, 기방 기녀 다나의 연못을 팔아하시어 밤새 흙을 날랐습니다. 도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그것이 부역이라 할 수 있소? 부역이 아니라 사사로운 심부름입니다. 사또 댁 하인들이 할 일을 우리더러 하라 하십니다. 박소희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거절하면 어찌 되오? 박소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거절하면 그 집에 도적이 듭니다. 도적? 예. 며칠 뒤면 반드시 도적대가 들이닥쳐 집을 부수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박소희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철저히 망가뜨려 본보기로 삼습니다. 그 뒤로는 누구도 사또의 명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도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 도적은 누구요? 모릅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그들이 사또와 한통속이라는 것을요. 석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침묵하는 것이로군요. 박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참고 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테니까요. 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없소? 박소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의원, 강희연 선생이 계십니다. 의원? 예.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소희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지금은 어찌 되었소? 거짓골로 떠돌고 계십니다. 사또께 약값을 달라 했다가 그만. 무슨 일이 있었소? 박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도주는 박소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모, 용기를 내시오. 내가 반드시 이 고을의 진실을 밝히겠소. 하지만 어사나리, 물증이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고 도적과 사또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염려 마시오. 길은 반드시 있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홍태식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박소희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사또의 눈과 귀는 이 고을 곳곳에 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태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은 더욱 구부정해져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여보, 박소희가 남편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홍태식은 지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도준과 석윤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자 석윤이 낮게 말했어요. 도련님, 이 고을은 썩었습니다. 겉은 청정하되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렇소. 청렴이라는 가면 뒤에 탐욕과 공포가 숨어 있었소. 도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매화진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내일은 그 의원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진실의 실마리가 거기 있을 것이요. 석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을 지샜어요. 창밖으로는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통금 시간인데도 누군가는 밤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통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준과 석윤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박소희가 일러준 대로 매화진 서쪽 개울가로 향했어요. 강희연 선생은 요즘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석윤이 앞장서며 말했어요. 개울가에 다다르자 정말로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버드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낡은 약초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준이 다가가자 사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35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그를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었고 한때 단정했을 수염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선생께서 강희연 의원이십니까? 도준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강희연은 대답 없이 도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지나가는 선비요. 발목을 삐끗하였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준이 발목을 내밀며 말했어요. 사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강희연과 대화할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강희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약초 바구니를 뒤적이더니 몇 가지 풀을 꺼냈습니다. 돌 위에서 풀을 으깨어 즙을 내더니 도준의 발목에 조심스럽게 발랐어요. 움직임을 줄이시오. 강희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고맙소, 선생. 도준이 말했지만 강희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초를 다시 바구니에 넣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석윤이 품속에서 조그만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떡 2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선생,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강희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사례는 받지 않소? 사례가 아니라 그저 나눔이요. 석윤이 강희연 옆에 보자기를 놓았어요. 강희연은 떡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떡을 입에 넣는 순간 강희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선생,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희연은 떡을 삼키고 고개를 저었어요. 묻지 마시오. 다 지난 일이오. 하지만 제발 그냥 가시오. 강희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구니를 끌어안았어요. 도준이 입을 열려던 순간 석윤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석윤이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개울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도련님,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사또와 관련이 있을 것이요. 두 사람이 주막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나리들. 돌아보니 박소희였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주모, 무슨 일이요? 강희연 선생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세 사람은 인적 드문 대숲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소희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입을 열었어요. 강희연 선생은 3년 전만 해도 이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원이었습니다. 박소희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선생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한밤중에도 환자가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선생을 어버이처럼 따랐지요. 그런 분이 어찌하여 저 지경이 되었소? 박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4년 전 봄 기방기녀 다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강 선생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했고 다나는 나았지요. 하지만 사또께서 약값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냥, 두 냥도 아니고 은자 10냥이 넘는 약값이었습니다. 도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강 선생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 2달, 1년이 지나도록 약값을 받지 못했지요. 그동안 선생은 집에 있던 살림을 팔아가며 다른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박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침내 2년이 지나 강 선생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께 간곡히 말씀드렸지요. 사또, 약값만이라도 주십시오. 제게는 늙은 어미와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사또께서 뭐라 하셨소? 사또께서는 웃으셨습니다. 박소희가 눈을 감았어요. 약가? 내가 약을 달라 했더냐? 내가 제 마음대로 한 일 아니더냐? 물러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강 선생은 관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종일, 사흘째 되던 날 아전들이 와서 선생을 끌어냈지요. 박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닷새 뒤, 밤중에 강 선생 댁에 불이 났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적들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자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지요. 강 선생은 밖에 나가 약초를 캐고 있었고 박소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집안에는 누가 있었소?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의 아내와 5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박소희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아이는 늦둥이였습니다. 선생이 40줄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지요. 이름은 복이라 했습니다. 도주는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어요.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지요. 초가집은 순식간에 타버렸고 박소희가 흐느꼈습니다. 강 선생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재만 남은 집터에서 선생은 밤새 뭔가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선생은 듣지 않았어요. 무엇을 찾았습니까? 아이의 물건이라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박소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선생은 타다 남은 나무 인형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늘 가지고 놀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작은 버선 한 짝도요. 도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뒤로 강 선생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타버린 집터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소? 석윤이 묻자 박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강 선생을 도왔다가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사또께서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외면한 것이로군요. 박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선생은 한 달 뒤 집터를 떠났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작년 겨울에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말도 없고 사람도 피하고 그저 약초만 캐며 떠도는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나무 인형과 버선은 어찌 되었소? 아마 아직도 품에 지니고 계실 겁니다.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으니까요. 박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강 선생은 살아있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죽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대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주모, 그 일을 아는 사람이 많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말했다간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테니까요.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적과 사또가 한 통속이라는 증거가 있소? 아무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적들은 얼굴을 가렸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압니다. 사또의 명을 거역한 자에게만 도적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모, 오늘 말씀 고맙소. 이제 돌아가시오. 오래 자리를 비우면 의심받을 것이오. 박소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석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무를 쳤어요. 도련님, 이것이 나라의 고을입니까? 백성을 지켜야 할 현감이 도적과 결탁하여 백성을 괴롭힙니다. 진정하시오, 석윤. 분노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증거를 찾아야 하오. 도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모의 말대로 증거가 없습니다. 강희연 선생이 증인이 될 수 있소. 선생께서 입을 여실까요? 도주는 개울가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버드나무 아래 강희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때가 되면 말씀하실 것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준과 석유는
다시 개울가로 향했어요. 강희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어요. 도준이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강희연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쳤어요. 안에는 타다 남은 작은 나무 인형과 아이의 버선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희연의 손가락이 나무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보가. 바람에 실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비가 미안하구나. 강희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석윤. 예, 도련님.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오. 분명 그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희연은 여전히 나무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그의 등을 비쳤지만 그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개울물 소리만이 그의 슬픔을 함께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준은 매화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황을 살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준은 다시 관아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관비 소월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무심한 척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소월이 먼저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라, 그때 그 산 것 아니냐? 소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주변에 있던 아낙네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준은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소희는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슬렁거리는 것 아니냐? 또 관아 앞을 배회하다니 내 정신이 온전하냐? 소월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저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준이 뒤로 물러서려 하자 소월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잘못을 알면 당장 꺼져라. 소월이 도준을 밀쳤습니다. 도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낙네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거지 선비, 맨날 여기서 어슬렁거린다니까. 관아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저러는 걸까? 소월은 다시 물동이를 들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준은 흙먼지를 털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퉁이를 돌아선 순간 품속에서 무언가 느껴졌어요. 도준은 걸음을 멈추고 손을 넣어봤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밤 이경, 뒷산 소나무 아래. 도준은 쪽지를 품속 깊이 넣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도준은 석윤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도련님, 그 관비가 말입니까? 석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처음에는 나를 모욕했고 오늘도 밀쳤소. 하지만 도준이 쪽지를 꺼내 보였어요. 품속에 이것을 넣어준 것도 그 여인이요. 석윤이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소. 하지만 가봐야 하오. 이것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석윤은 주막에 남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시오. 해가 지고 통금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준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주막을 나섰어요. 뒷산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어요. 도준은 소리 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다다르자 누군가 이미 와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실루엣이 바로 소월이었습니다. 누구냐? 도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나리.
소월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어찌하여 나를 이곳으로 불렀소? 도준이 한 걸음 다가서자 소월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나리 소녀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내가 어사인 줄 어찌아오? 첫날 도포를 찢을 때 안에서 마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나를 모욕한 것이오? 나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었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그날 나리께서 관아 앞에 오셨을 때 아전 조인배가 나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하다는 눈빛이었지요. 소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만약 조인배가 나리를 의심하여 뒤를 밟았다면 나리의 정체가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를 모욕하여 한낱 거지 선비로 보이게 한 것이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포를 찢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마패가 보일까 두려워 나리께서 옷을 갈아입으시도록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도주는 한동안 소월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왜 또 나를 밀쳤소? 조인배가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자꾸 관아 근처를 어슬렁거리시니 의심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소월이 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나리, 소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어찌하여 나를 돕는 것이오? 소월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소녀의 본명은 채은서입니다. 소월은 관비가 된 뒤 받은 이름이지요. 관비가 되기 전에는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채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사또께서 유진혁이 아버지의 땅을 탐내어 거짓으로 죄를 씌웠습니다. 도준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아버지는 옥에 갇히셨고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소녀는 관비로 팔려왔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오? 유배지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지요. 채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녀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관아 안에서 사또의 악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도준이 채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돕고자 하는 것이오? 예. 나리께서 이 고울의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채은서가 품속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도준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또와 도적 두목 철사는 한 통 속. 사또의 명을 거역한 자의 명단을 철산에게 전달. 철사는 그 집만 골라 습격. 하지만 둘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 도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것을 어찌 알았소? 소녀는 관아의 문서를 정리합니다. 사또께서 철산에게 보낸 서신의 초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소? 채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또께서는 서신을 보낸 뒤 반드시 태워 없앱니다. 하지만 소녀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준이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불신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오? 사또와 철사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철사는 언젠가 사또가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하고 사또는 철산이 입을 열까 걱정합니다. 채은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만약 둘 사이에 의심을 키운다면 서로를 의심하며 스스로 허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책이요.
하지만 어찌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소? 나리의 수하께서 철산에게 접근하게 하십시오. 친분을 쌓는 척하면서요. 그 광경을 조인배가 목격하게 만들면 조인배가 사또에게 보고할 것이고 사또는 철산을 의심하겠군. 그렇습니다. 도주는 최은서를 바라봤어요.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이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강물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돕는구려. 소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최은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리, 부디 조심하십시오. 사또의 눈과 귀는 이 고을 곳곳에 있습니다. 소녀도 더 이상 나리와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급한 일이 생기면 어찌하오? 찢어진 도포 조각을 기억하십니까?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1000조각에 글을 적어 관아 뒤뜰 우물가 돌 밑에 두십시오. 소녀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은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준이 불렀어요. 최은서, 예, 나리. 그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반드시 그대 아버지의 누명을 풀어드리겠소. 최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도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신의 씨앗을 심는다. 달빛이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도주는 종이를 품속 깊이 넣고 산을 내려왔어요. 주막에 돌아오자 석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되었습니까? 도주는 최은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석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제가 도적 두목 철산을 찾아야겠군요. 위험할 것이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석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고 매화지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주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더기가 아닌 단정한 도포를 입었어요. 머리도 깨끗이 빗어넘기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아 문지기가 도준을 가로막았어요. 누구신가? 소인은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요. 현감 어른께 인사를 올리고자 하오. 도준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문지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준을 훑어봤어요. 무슨 볼일이 있어서? 고을의 선정을 듣고 감탄하여 직접 뵙고 싶었소이다.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아전 조인배가 나왔어요. 들어오시오. 조인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준을 위아래로 살피며 무언가를 재는 듯 했어요. 도준은 조인배를 따라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향하는 길에 연못이 보였어요. 연못 주변에는 기이한 바위들이 놓여 있었고 정자 하나가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 연못은 언제 만들어졌소? 도준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2년 전입니다. 사또께서 손수 설계하셨지요. 조인배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묻어났습니다. 2년 전, 박소희의 말이 사실이로군. 도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하자 현감 유진혁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도준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유진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도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소인 한양에서 내려온 김선비라 하옵니다. 도준이 깊이 절했어요. 한양에서? 무슨 일로 이 변방까지 오셨소? 사또 어른의 선정 소문을 듣고 감탄하여 직접 뵙고자 왔습니다. 유진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과찬이요. 부끄러울 따름이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책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미세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도주는 보따리를 풀어 술병을 꺼냈어요. 변변치 않지만 한양의 좋은 술을 가져왔습니다. 사또 어른과 한 잔 나누고 싶습니다. 유진혁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겠소. 조인배가 잔을 가져왔어요. 도준이 유진혁의 잔에 술을 따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또 어른, 백성들이 모두 어른을 칭송하더이다. 어찌 그리 잘 다스리십니까? 별다른 비결은 없소. 다만 백성을 내 자식처럼 여길 뿐이요. 유진혁이 술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의 말투는 유창했지만 눈빛만은 도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준은 일부러 우스운 이야기를 꺼내 유진혁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허허, 그대는 말재주가 좋구려. 유진혁의 경계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그때 밖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돌리자 한 기녀가 정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은 그녀는 20살 남짓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곱게 단장되어 있었고 손에는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도준이 물었습니다. 유진혁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아, 저 아이는 다나라 하오. 기방의 기녀인데 노래를 잘 부르지. 기녀를 관아에 두십니까? 가끔 손님 접대할 때 노래를 청하오. 백성들도 좋아하지.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백성들의 등을 쥐어짜 기녀를 즐기는구나. 다나가 정자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어요. 맑은 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유진혁이 술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김선비, 그대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소? 북쪽 주막에 묵고 있습니다. 주막이라니 불편하겠구려. 원한다면 관아 사랑채를 내어드릴 수 있소. 도준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주막이 편하옵니다. 유진혁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준이 일어서 인사했습니다. 유진혁이 배웅하며 웃었지만 그가 돌아서자마자 조인배를 불렀어요. 저자를 감시하라.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조인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석유는 매화진 동쪽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박소희에게 들은 정보에 따르면 도적 두목철산이 이 근처에서 활동한다고 했어요. 석유는 일부러 상인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보따리를 메고 허리춤에는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산길이 좁아지는 곳에서 갑자기 나무 뒤에서 두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서라. 한 사내가 칼을 빼들며 소리쳤어요. 석유는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입 닥치고 가진 것 다 내놔. 다른 사내가 다가오며 석윤의 보따리를 낚아챘어요. 석윤은 저항하지 않고 보따리를 내주었습니다. 돈도 내놔. 사내가 석윤의 허리춤을 뒤졌어요.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이 나왔습니다. 이것밖에 없나? 예. 이게 전부요.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사내가 나타났어요. 건장한 체구에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바위라 불리는 철산의 부하였어요. 바위 형님. 두 사내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위가 석윤을 훑어봤어요. 너희 또 길손을 턴 것이냐? 형님, 이자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있는데? 은자 성냥입니다. 바위가 허를 찼어요. 성냥 때문에 사람을 위협하다니. 두목님께서 뭐라 하셨나?
하지만 닥치고 돌려줘라. 바위가 소리를 지르자 두 사내가 황급히 은자를 석윤에게 돌려줬어요. 석윤은 놀란 표정으로 바위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위가 한숨을 쉬며 석윤에게 말했어요. 길손 미안하오. 이 녀석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소? 아닙니다. 돌려받았으니 괜찮습니다. 석윤이 보따리를 주워들며 말했어요. 바위가 석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대 어디서 오는 길이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고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하오. 이 산길에는 도적이 많으니. 석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방금 그 도적을 만났지 않습니까? 바위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려. 어쨌든 조심하시오. 바위가 돌아서려는 순간 석윤이 불렀어요. 저 혹시 한잔 하시겠습니까? 바위가 멈춰섰습니다. 뭐라고? 보따리에 술이 있습니다. 방금 놀라긴 했지만 덕분에 은자를 돌려받았으니 감사의 뜻으로. 석윤이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냈어요. 바위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그럼 잠깐만. 두 사람은 근처 바위에 앉았어요. 석윤이 술잔을 꺼내 바위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근처 분이십니까?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화진에서 나고 자랐지. 그럼 혹시 사또 어른도 아십니까? 바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왜 그걸 물어? 그저 이 고을이 평화롭다고 들어서요. 사또께서 잘 다스린다고. 바위가 술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평화롭다. 그렇게 보이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석윤이 다시 술을 따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하는 소리요. 바위가 석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대 얼굴이 낯익소. 석윤이 움찔했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처음 이 고을에 왔습니다. 아니,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바위가 고개를 갸웃하다 이내 웃었어요. 착각이겠지. 술이 취했나 보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술을 나눴습니다. 바위의 말이 점점 많아졌어요. 형님, 저는 형님이 좋은 분 같습니다. 석윤이 술에 취한 척하며 말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 바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도적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아까 저를 도와주셨잖습니까? 부하들에게 돈을 돌려주라 하시고. 바위가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그건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거요. 규칙?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요. 건드려도 되는 자만 건드리지. 석윤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건드려도 되는 자라니. 무슨 뜻입니까? 바위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는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취중의 헛소리요.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조인배였어요. 조인배는 바위와 석윤이 함께 술을 마시는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건. 조인배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석윤은 이미 그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계획대로군. 석윤은 속으로 웃으며 바위에게 다시 술을 따랐어요. 형님, 우리 형제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처음 뵙는데 왜 이리 마음이 편한지. 바위가 석윤을 바라봤습니다. 형제라. 그대는 이상한 사람이구려. 혹시 다음에 이 고을에 오면 또 뵐 수 있을까요? 글쎄, 나는 떠돌이 신세라서. 그래도 언젠가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석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바위는 한동안 석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젠가 만날 수도 있겠지. 숨어서 지켜보던 조인배는
황급히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조인배는 유진혁의 사랑채로 들어갔어요. 사또, 큰일 났습니다. 조인배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적 두목 철산의 부하 바위가 낯선 사내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진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형제처럼 지내자며 친하게 구는 것을. 유진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인가? 얼굴은 잘 안 보였으나 혹시 오늘 왔던 그 한양 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즉시 철산을 불러라. 확인해야겠다. 조인배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유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철산이 날 배신하려는 건가? 같은 시각 산속 움막에서 철산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목님, 바위가 낯선 사내와 술을 마셨답니다. 부하의 말에 철산의 얼굴이 굳었어요. 바위가? 예. 형제처럼 지내자며 친하게. 철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내가 혹시 사또가 보낸 자는 아니겠지? 글쎄요. 하지만 의심스럽습니다. 철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또가 날 제거하려고 미끼를 던진 건가?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석유는 다시 산길에서 바위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만남이었습니다. 아, 형님, 또 뵙게 되었군요. 석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바위도 의외로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그대가 저번에 그 장사치. 예, 오늘도 이 길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석윤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형님, 저번에 술 마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한잔 하실 수 있습니까? 바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하지만 여기는 사람 눈에 띄니 다른 곳으로 가세. 어디가 좋을까요? 북쪽 주막이 있네. 거기 주인이 말이 없어서 좋아. 석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주막은 도준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완벽하군. 두 사람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어요. 주막에 들어서자 박소희가 놀란 눈으로 바위를 봤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숨기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들 오십시오. 주모, 안방 하나 내주시오. 조용히 술 마시고 싶소? 석윤이 말했습니다. 박소희는 재빨리 안채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술과 안주를 가져오겠습니다. 박소희가 나간 뒤 석윤과 바위는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 같은 분이 참 좋습니다. 석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내가 뭐가 좋다고. 처음 배웠을 때 저를 도와주셨잖습니까? 부하들이 돈을 빼앗으려 할 때 바위가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네. 형님께는 규칙이 있으시더군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바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말은 취중의 한 소리였네. 하지만 저는 형님을 믿습니다. 형님은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석윤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바위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어요. 그대는 이상한 사람이네. 도적을 믿다니. 사람을 보면 압니다. 형님은 마음이 착하십니다. 바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착해? 내가? 예. 석윤의 진심 어린 눈빛에 바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소희가 안주를 가져왔어요. 말린 오징어와 두부 조림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주모, 고맙소. 석윤이 말하자 박소희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석유는 일부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지만요.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왔지요. 그랬군. 형님도 혹시 외로우신 건 아닙니까? 바위가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외롭다. 그렇지. 나도 외롭네. 그의 목소리에는 진한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형님께는 가족이 없으십니까? 있었지. 하지만 다 떠났네. 떠났다니요? 바위가 눈을 감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네. 그냥 다 지난 일이야. 석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술을 따라줬어요.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 숨어있던 조인배가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고 있었어요. 저 둘이 또 만났다. 조인배의 얼굴에 긴장이 서렸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형님, 우리 정말 형제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석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제라. 그대는 진심인가? 물론입니다. 저는 형님을 믿습니다. 조인배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사랑채에서 유진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방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어요. 철산, 내가 정말 날 배신하려는 것이냐?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조인배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사또, 사또, 무슨 일인가? 유진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인배는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어요. 바위와 그 낯선 사내가 또 만났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유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 만났단 말인가? 예, 형제처럼 지내자고, 서로를 믿는다고. 유진혁이 벽을 탁 쳤습니다. 철산 그놈이 감히 날 배신하려 하는구나. 사또 어찌하시겠습니까? 유진혁은 잠시 생각하다 차갑게 말했어요. 철산을 당장 불러라. 관하로. 하오나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지금 당장이라 했다. 유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조인배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유진혁은 다시 방안을 거닐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철산을 이용했던 것처럼 철산도 날 이용하려는 건가?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철산이 내 약점을 쥐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산속 움막에서 철산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목님, 바위가 또 그 사내를 만났답니다. 부하의 보고에 철산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또 분명히 조심하라 했거늘 주막에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철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바위 그놈이 혹시 사또가 준 돈에 넘어간 건가? 글쎄요.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 분명히 수상해. 철산이 일어서서 움막 안을 돌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또가 나를 버리려는 게 분명하다. 바위를 매수해서 나를 제거하려는 거야. 두목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가 사또의 명을 받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입을 막으려 하는구나. 철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두목님,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부하가 급히 알렸습니다. 철산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이 밤중에 밖에서 조인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산 두목, 사또께서 부르신다.
철사는 부하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슨 일로 부르시는지 알고 있소? 조인배가 문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급하시다고만. 철산이 허리춤에 칼을 만졌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소. 곧 가겠소. 조인배가 떠난 뒤 철사는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관아에 가 있는 동안 바위를 감시하라.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알려라. 예, 두목님. 철사는 칼을 차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사또, 내가 날 배신하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주막에서 석윤과 바위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님, 혹시 누가 형님을 괴롭힙니까?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위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묻나? 형님 표정이 뭔가 억눌린 것 같아서요. 바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자유롭지 못하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명을 받아 움직여야 하지. 내 뜻대로 살 수 없네. 석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누군가는 나쁜 사람입니까? 바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나는 도적이고 도적은 이용당할 수밖에 없네. 형님은 도적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바위가 석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형님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사슬을 끊으면 바위가 손을 저었어요. 그만하세. 더는 말하고 싶지 않네. 석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술을 따라줬어요.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철산이 도착했어요. 유진혁은 이미 사랑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또, 이 밤중에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철산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어요. 유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부하 바위 말일세. 철산의 얼굴이 굳었어요. 바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모르는 척하는가? 유진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또 무슨 말씀이신지. 바위가 낯선 자와 친하게 지낸다고 들었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지. 철산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알아서 처리? 내가 이미 날 배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유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산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어요. 배신? 제가 사또를 배신한다고요? 오히려 사또께서 저를 제거하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바위를 의심하게 만들어 저를 흔들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하게. 더 이상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버리려 하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철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섰습니다. 한때 한통 속이었던 그들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조인배가 조심스럽게 중재했습니다. 사또, 철산 두목, 진정하시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철산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관아를 나섰습니다. 유진혁은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반드시 내 꼬리를 잡고야 말 것이다. 철산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내가 먼저 배신한다면 나도 살 길을 찾을 것이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주는 최은서가 남긴 방법대로 유진혁과 철산 사이의 불신을 키웠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도주는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강희연이 여전히 버드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도준이 다가가자 강희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선생, 도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또 오셨군요. 강희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선생, 오늘은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부탁? 도준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위는 암행어사 정도준이옵니다. 강희연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텅 빈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암행어사라.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선생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강희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억울함?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강희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보자기를 내려다봤어요. 선생, 오늘 5시에 관아 마당에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 와주십시오.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선생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선생만이 진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강희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미 말할 힘이 없습니다. 도주는 강희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 아드님을 생각하십시오. 보기가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강희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아비가 아닙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제가 무슨 아비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닙니다. 선생은 좋은 아비셨습니다. 다만 악한 자들이 선생을 짓밟은 것뿐입니다. 도준이 강희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이제 그 악을 심판할 때입니다. 선생께서 입을 여시면 이 고을의 모든 백성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강희연은 한동안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어루만졌습니다. 오시라 하셨습니까? 예, 선생.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는 깊이 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5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주는 석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석윤, 철산을 관하로 유인하게. 어찌 유인하겠습니까? 사또께서 철산을 부른다고 전하게. 급한 일이라고. 석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도주는 품속의 마패를 만졌어요. 차갑고 무거운 마패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관아 뒤편 우물가에서 최은서는 돌밑을 확인했습니다. 도준이 남긴 1000조각이 있었어요. 오늘 옷이 준비하라. 최은서는 1000조각을 품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오늘 따님이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그녀는 관아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시 정각 철산이 관아에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사또께서 부르셨다는데? 철산이 조인배에게 물었습니다. 예, 마당으로 가시지요. 철산은 허리춤에 칼을 만지작거리며 마당으로 향했어요. 마당에는 이미 유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사또,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철산이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부하 바위 말일세. 유진혁의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또 그 이야기입니까? 자네가 날 배신하려 한다면 제가 배신한다고요? 오히려 사또께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로를 가리키며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관아 밖에서는 백성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소희가 주막문을 나서며 남편 홍태식의 손을 잡았어요. 영감, 관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소? 가보지 말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요. 하지만 박소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홍태식이 황급히 따라갔어요. 관아 마당 앞에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어요. 사또와 도적 두목이 싸우고 있다던데? 무슨 일일까? 그때 개울가에서 강희연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 한 아낙네가 강희연을 알아봤습니다. 저분, 강 선생 아니신가? 맞아. 강 선생이시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희연은 그들을 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관아 마당에 도착했을 때 유진혁과 철사는 여전히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약점을 쥐고 협박하려는 거 아닌가? 제가 사또를 협박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강희연은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 인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버선 한 짝. 강희연의 손이 버선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작은 버선이었어요. 5살 아이의 발에 맞는 크기였죠. 버선의 끝은 타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희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보가, 아비가 왔다. 이제 내 원한을 갚아주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강희연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는, 저는 강희연입니다. 사또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희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4년 전 저는 기녀다나를 치료했습니다. 사또의 명이 아니었습니까? 유진혁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약값 은자 10량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주지 않으셨지요. 강희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간청했습니다. 사또 약값만이라도 주십시오. 제게는 늙은 어미와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라고.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사또께서는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강희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버선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닷새 뒤밤 도적들이 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안에는 제 아내와 5살 난 제 아들 보기가 있었습니다. 박소희가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강희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은 제만 남아 있었고, 저는 이것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버선을 꽉 쥐었습니다. 보기가, 제 아들 보기가 신고 있던 버선입니다. 타다 남은 단 한 짝만. 강희연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인네들은 눈물을 닦았고 사내들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 도적들이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 이 고을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강희연이 유진혁을 가리켰습니다. 유진혁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모른다. 도적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철산이 냉소를 지으며 나섰습니다. 사또, 이제 와서 발뺌하십니까? 저는 사또의 명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어요. 역시 사또와 도적이 한 통 속이었구나.
우리를 속였어. 박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어요. 저도 말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소희에게 향했습니다. 사또께서는 밤마다 백성들을 불러 사사로운 일을 시키셨습니다. 장작 패기, 물 깃기, 연못 파기. 홍태식도 아내 옆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밤마다 끌려갔습니다. 통금 시간에도 순군이 와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1명, 2명, 백성들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저희 집도 도적이 들었습니다. 사또 명을 거역했다고. 우리는 살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최은서가 관아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청포 차림의 정도준 옆에 섰습니다. 어사나리, 이제입니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주상 전하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 정도준이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혁과 철산도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위험 있게 울려 퍼졌어요. 현감 유진혁, 그대는 백성을 사사로운 부역에 동원하고 도적과 결탁하여 불복종한 이들을 징벌하였으며 의원 강희연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어사나리, 저는 입 닥치거라. 도준의 호통에 유진혁이 움찔했어요. 도적 두목 철산, 그대는 현감의 명을 받아 백성의 집을 습격하고 재산을 빼앗았으며 방화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철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백성들을 향해 물었어요. 이자들의 죄가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증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목격했습니다. 강희연도 떨리는 손을 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버선 한 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준이 조인배를 향해 말했어요. 아전 조인배, 그대도 공모자로 함께 잡아들인다. 조인배가 도망치려 했지만 석윤이 재빨리 가로막았어요. 역졸들, 이자들을 결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관아 밖에서 역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유진혁과 철산, 조인배가 차례로 결박당했어요. 유진혁이 울부짖었습니다. 어사나리,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도 사정이. 닥치거라. 그대의 사정이 무고한 아이의 목숨보다 중한가. 도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만세, 어사나리 만세,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지만 강희연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버선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최은서가 강희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기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희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옵니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환호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매화진에는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악인들이 의금부로 압송된 뒤 도준은 관아 마당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상 전하께서는 백성을 괴롭힌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어사나리,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준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주상 전하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짜 용기를 낸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그가 강희연을 바라봤어요. 특히 강희연 선생께서 입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강희연은 여전히 버선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준이 강희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 사또가 선생의 아버지께 씌운 누명. 제가 조사하여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누명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옆에 서 있던 최은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도준이 최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강 선생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유배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 일도 유진혁의 소행이었을 것이요. 최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어사나리, 혹시 그대의 아버지 말이요. 최진사. 최은서가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관비가 제 진사의 딸이었단 말인가? 그럼 양반가 규수였구나. 도준이 최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대의 본명은 최은서. 3년 전 아버지께서 유진혁에게 누명을 쓰고 유배 가셨고 그대는 관비로 팔려왔소. 최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복수를 위해 참고 기다렸소. 관아 안에서 유진혁의 악행을 지켜보며 증거를 모았지요. 도준이 백성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여인이 첫날 나의 도포를 찢은 것도 나를 밀친 것도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놀라며 최은서를 바라봤어요. 조인배가 나를 의심하고 있었소. 만약 최은서가 나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정체가 드러났을 것이요. 도준이 최은서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최은서가 황급히 도준을 일으켰어요. 어사날이 안 됩니다. 소녀는 다만 그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그대 덕분에 이 고을이 구원받았소. 박소희가 앞으로 나와 최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최은서가 박소희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주모,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준이 말했습니다. 제 진사의 누명도 함께 조사하여 반드시 풀어드리겠소. 그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릴 것이요. 최은서가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석윤이 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주상 전하께 장계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도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반드시 엄벌을 내리실 것이요. 백성을 괴롭힌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백성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어사나리 만세. 정의가 살아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준은 매화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막 앞에서 박소희와 홍태식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사나리, 정말 가시는 겁니까? 박소희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 임무는 끝났소. 이제 다른 고을로 가야 하오. 하지만 도준이 박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모, 이제 두려워 마시오. 새로운 현감이 곧 부임할 것이오. 주상 전하께서 친히 선택하신 분이니 염려 마시오. 홍태식이 깊이 절했어요.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 없소. 나는 다만 내 일을 했을 뿐이요. 도준이 고개를 돌리자 최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관비옷이 아닌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사나리, 최은서, 앞으로 어찌할 작정이요? 아버지의 무덤에 다녀오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고을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요. 그대는 이제 자유의 몸이요. 최은서가 깊이 절했습니다.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좋소.
다만 행복하게 사시오. 도준이 말에 올라타려는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깨끗이 빗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어요. 강희연이 도준에게 다가와 절했습니다. 어사날이 가시는군요. 선생, 그 바구니는. 강희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돌보려 합니다. 훌륭한 결정이요, 선생. 보기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비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요. 강희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마을 아이가 열병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치료가 잘 되었소? 예.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 어미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강희연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도준이 강희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 이 고을에는 선생이 필요하오. 부디 건강하시오. 날이야말로 부디 무탈하시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준이 말에 올라탔습니다. 석윤도 말에 올라 그의 옆에 섰어요. 도련님,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도준이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아직 구해야 할 고을이 많이 남았소. 알겠습니다. 도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박소희와 홍태식, 최은서, 그리고 강희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매화진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 배웅하고 있었어요. 도준이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하시오. 어사날이 안녕히 가십시오. 말발굽 소리가 울리며 도준과 석유는 매화진을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백성들은 한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강희연이 약초 바구니를 바로 메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돌봐야 할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따님이 해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박소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영감, 이제 밤에 편히 잘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오. 이제 정말 편히 잘 수 있겠소. 두 사람이 웃으며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햇살이 매화진을 따스하게 비쳤어요. 구름은 걷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평온이 찾아왔어요. 매화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고 백성들의 눈빛에는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암행어사 정도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